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30년, 30년, 30년 세 가지로 나눈 얘기가 있는데요. 이 30년 청년 시절을 해오름 시대, 그다음에 30세부터 60세까지를 한참 전성기인 물오름 시대, 그리고 60세 이후의 노년을 태양처럼 타오르는 타오름 시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죠? 네. 앞으로 타오를 일이 남으신 거잖아요. 예. 이분들은 아직 해오름 시대에 계신 분들. 해오름, 네, 물오름도 아니고. 물오름도 아니고. 예, 네. 오늘 많이 쓰시네요. 예. 그러면 정말 뭐 해오름 세대이시든 물오름 세대이시든 네. 타오름 시대를 한번 정말 벅찬 가슴으로 준비해 볼 필요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평생 부자로 사는 법 그리고 부담 없이 노후를 준비하는 법을 일러주실 분입니다. 네. 전 통계청장이셨고요. 서울대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 교수이십니다. 오종남 교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어서 맞이해 주시기 오십시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넥타이를 타오르는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네요. 네. 통계청장을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통계 관련된 일을 오래 하시다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통계, 수치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삶을 통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긴 하지요. 통계 재미없죠. 네. 어려워요. 네, 숫자가 어렵죠. 나오고 무슨 네. 기호 같은 것도 막 나오니까요. 네, 학교 다닐 때 통계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쉽게 안 가르치거든요. 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김재현 MC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에 통계가 너무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뭐처럼 100점 받아오면요. 엄마가 무조건 잔치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엄마들이 그렇지 않아요. 100점 받아오면 근데 너네 반에 100점 몇 명이냐. 이게 혼자 100점 받았으면 아주 잘한 거고 100점이 여러 명인데 했으면 그냥 잘한 거죠. 그게 다 통계거든요. 두 번째, 수능 시험 보고 나면 배치표라는 게 나와요. 이 성적이면 어디 갈 수 있다, 성적이. 이게 다 통계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했나 보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사실은 그렇게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통계가 재미없고 어려웠기 때문에 통계 두 번만 들으면 가슴이 통계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통계. 근데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통계도 참 쉽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시죠. 네, 네. 그래서인지 통계청장도 지내셨고 또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IMF 상임이사도 국제통화기금에서. 그러게요. 네. 지내셨는데 또 하시는 일은 행복 전도사시라고요. 그렇다 그러네요. 네. 통계 수치와 경제와 행복 이것도 연관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사실은 통계하고 행복하고 무슨 관계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2002년 2월에 통계청장으로 가서 이게 통계표 2장 가지고 행복하고 연결된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2장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생명표예요. 평균 수명표. 얼마까지 사나. 그랬더니 이게 오래 살게 됐다 하는 걸 알게 됐고 그게 고령화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안 낳아요. 이게 저 어렸을 때 아이 평균 6명 낳거든요. 그래서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가 있었는데 제가 2002년에 갔으니까 2001년 통계죠. 그때 1.2명이더라고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1.2명. 그러니까 10집 중에 8집이 한 명, 2집이 2명 낳으면 1.2명 아니겠어요. 이걸 이제 저출산이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두 가지 표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숫자와 우리 삶이 통계와 우리 삶이 정말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그야말로 타오르는 세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숫자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부담 없이 타오르는 세대를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런 말씀을 하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오래 살게 됐는데 얼마큼 오래 살게 됐냐. 아까 우리 김재현 MC 말씀하셨죠. 30, 30, 30. 이게 제가 만든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환갑을 지나고도 오래 살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준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고요.
또 인간이란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느냐? 부자가 돈이 많고 배부른 것만 부자가 아니고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 예. 이게 이금희 MC는 뭘 아시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칭찬도 무엇보다 받고요. 오늘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네. 평생 부자로 사는 법.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평생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네, 방법. 네, 그렇습니다. 벌써 필기 준비돼 있으신데요. 학생들 자세 좋으시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박수로 강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통 1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려면 오늘 뭘 하는 거냐 이런 걸 알고 들으면 훨씬 더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안 하면 도대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저는 오늘 1시간 동안에 말씀드릴 제목을 미리 칠판에 적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수, 오래 살게 됐다. 장수, 축복인가? 장수가 꼭 축복인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려 그럽니다. 축복이에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예,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답을. 예. 두 번째. 우리 부모들은 자식한테 보험을 들었지 않느냐? 자식 보험. 믿을만한가? 믿을만해요?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다 아시는 얘기예요, 지금. 예, 예. 3번. 그럼 노후 대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예.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서. 예. 이 3번. 4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인간이 배만 부르면 행복하냐? 밥만 먹고 사냐? 그런 거 아니죠? 예. 밥만 먹고 사는 뭐하러 나오셨겠어요? 예. 지금 밥만 먹고 사냐? 그래서 이제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스터링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부자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금희 MC가 말씀하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렇게 대개 5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한 50여 분 있다고 치면 1, 2, 3번이 반 정도 시간을 보내고 4번, 5번이 나머지 반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요. 완전히 깡촌놈 출신이에요.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력서는 되게 대학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유복한 가정에서 굉장히 잘 자란 우량아로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이따 뭐 쭉 말씀드리겠지만 제 얘기를 말씀드려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공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나라의 꿈이 새끼 밥 먹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1년에 100달러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점심 저녁을 때울 수 있는 중요한 잔치가 있었는데 그게 환갑잔치였어요. 동네 어른들이 환갑을 맞으면 점심 저녁 일단 잔치를 했어요. 부자는 물론이거지만 가난한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의 환갑잔치를 해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고 또 미풍양속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통계청에 가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환갑잔치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다른 모든 잔치 중에. 그랬더니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1960년에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어요. 짐작이 안 가시죠? 52살밖에 안 되는 평균 수명에 자기 부모님이 60 환갑을 맞으셨으면 이건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아, 그래서 환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2008년에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됐어요. 그러면 50년이 채 안 되는 동안에 30년 가까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를 장수라 그래요. 지금 오늘 이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별한 일이 없으면 90까지는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0 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90세까지 사신다. 이거를 장수라 그래요. 그러면 장수는 축복인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인생과 우리 세대의 인생으로 나눠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30년 부모 밑에서 살다가 30년 부모 노릇하려고 살다가 60 환갑을 맞으면 그 이후는요, 나머지 조그만한 알파라고 하는 여생이었어요. 이 여생은 나물 여자 여생이에요. 그러니까 환갑잔치에 가서 덕담은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덕담이지 지금부터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저녁은 못 얻어먹어요. 우리 세대는 30년 부모 밑에서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고 나도 또 30년이 남는다. 90이니까. 이걸 제가 30, 30, 30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요. 이걸 제가 21세기 삶의 공식이라고 만들어서 저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무단 복제 환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네.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만든지 뭐 알든 모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회갑을 맞고 나서도 30년을 더 사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만 두 분들은 일하고 계세요. 몇 살까지 일하실 수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 받고 직장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세요? 60 넘기 힘들어요. 4, 5 정도 있어요. 45세 청년. 5, 6도도 있어요. 56세까지 하면 후배들이 도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60 넘으면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30년은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장수 축복인가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셨어요. 옳은 말씀이에요. 이 환갑을 맞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다음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됩니다. 1. 준비된 자. 나머지 30년을 월급 안 받고 살 수 있게 준비된 자. 2. 준비 안 된 자. 준비 안 된 자에게 마지막 30년은 악몽입니다.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 없죠. 준비된 자에게만이 마지막 30년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이다가 아니에요. 이 대목은 조심하셔야 돼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일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은 하나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준비됐다 그래서 축복이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장수 축복입니까? 축복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축복 인가에 퀘스천 마크 빼면 인가예요. 인가. 축복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60 회갑을 맞았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 세간의 우스갯소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인생 3대 실패가 있어요. 인생 3대 실패. 첫째, 청년 출세. 아시겠죠? 너무 젊어서 출세하면 기나긴 인생에 뭐하고 살 거냐. 둘째, 중년 상처. 세 번째, 노년 무전. 근데 첫째, 둘째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출세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 중년 상처?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던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노년 무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년 무전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어요? 인생 실패라는데? 없죠. 그러므로 노년 무전은 확실한 인생 실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30년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돼 있어야 된다. 1번 끝났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무슨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요, 6.25 때 군대 가셔가지고 이제 전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우리 아버지가 들으셨지만 전쟁 중이라 휴가를 못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도 제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제가 돌이 지나고 난 이틀 후에 전사를 하셨어요, 군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그 당시에 평균 형제간이 6명이었어요, 6명. 그걸 유식한 말로 합계 출산율이라 그래요. 뭐 그렇게 골치 아픈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보통 엄마들이 몇 명 낳았다고요? 6명 낳았어요. 6명. 그래서 6명을 낳았어요. 6명. 60년대, 65년까지 6명 낳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명 낳아요? 예, 하나 아니면 둘이죠. 그래서 이제 1.2가 됐어요. 1.2. 제가 통계표 2개 다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통계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또 2번 들었으니까 가슴이 통계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왕자, 공주 같은 대접을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속 부하가 몇 명 생기는지 아세요? 6명.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령하는 직속 부하가 이렇게 6명 생겨요. 제가 여기다 안 써도 아시겠죠? 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명 생겨요. 6명.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지금 자식이 뭐라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요즘 이제 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30년 후까지 직장 가질 확률이 높다 낮다? 낮죠.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확률이 높다 낮다? 높죠. 그러면 최고 6명까지 이번에는 혼자 벌어서, 옛날에 시종으로 데리고 이제 왕자 노릇하고 공주 노릇할 때는 좋았는데 6명까지 부양을 해야 돼. 부양.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부양을 해야 되는 시대. 이 아이가 아무리 심성이 곱고 효도를 하려 그런들 어떻게 6명을 부양을 하기가 쉽겠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명의 자식이 52살 조금 지나면 돌아가시는 부모를 모시는 것과 한두 명의 자식이 90까지 사시는 부모를 모시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자식 보험 믿을만 하다? 꽝이다. 이게. 지금까지 혹시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사셨다면 뭐를 해야 된다? 깨몽이다. 이게 꿈 깨야지 된다. 꿈 깨야. 우리 자식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저는 뭐 안 계시라고 믿지만 혹시 시청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 깨몽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꿈 깨시라고. 2006년에 웹스터 사전에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샌드위치 제너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제가 낀 세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낀 세대다. 뭐 그럴듯하죠? 예. 무슨 뜻이냐면 오래 사시는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자라는 자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는, 샌드위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낀 세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 어떤 사장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수님은 쉽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건 좀 어렵네요. 나는 낀 세대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더 쉬운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대요. 이게 제가 지금 저작권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그분한테 배운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초 세대래. 왜 아침부터 이상한 말초? 이상한 생각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런 말초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효도를 한 마지막이니까 말이고 효도를 못 받는 처음이니까 초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말초 세대 아시겠어요? 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남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인데 웃고 있어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네. 제가요 이 유행가 가사를 작사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작곡도 존경하지만 유행가 가사 중에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 조용필 노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같이 하시겠어요? 네. 바람 속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거기까지. 예. 지금 제가 뭐 시간도 없는데 노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1번하고 2번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고. 그래서 2번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그러면 노후 대비 어떻게 할까? 혹시 어려워요? 지금 못 따라오겠어요? 너무 쉬워요? 네. 자, 우리 신세는 말초 세대다. 오래 살게 됐는데 자식에게 기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세를 생각하면 지금 웃고 있지만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눈물이 나는 게 우리 세대의 애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숨 쉬고 계시네요. 오늘 괜히 나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저런 이야기 안 듣고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럼 노후 대비 어떻게 할까? 그게 고민이죠 사실. 이제 그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학교 다닐 때 전과 보셨어요? 네. 언제 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뭐 할 때 그러니까? 네. 시험 공부할 때 보셨다고 하는 우리 이금희 MC는 훌륭한 학생이에요. 보통은 언제 봐요? 노느라고 숙제 못했을 때 뺏겨가는 거예요. 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챙기다가 숙제 안 한 걸 깨달은 거야. 너무 급해가지고 생략까지 베껴가가지고 숙제 안 해온 사람보다 2배 맞아, 2배.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절대로 생략은 안 베껴요. 저는 오늘 노후 대비를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생략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전과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국민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안 나왔죠. 네.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뭘 배우냐면 6년 내내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국어하고 산수예요. 예. 국어하고 산수. 국어 시간에 6년 내내 배운 거를 요약하면 뭐다? 주제 파악이라는 걸 배워요. 그렇죠? 아래 문단에 있고 주제는 무엇인가. 예. 예. 그렇죠? 혹시 이해 있으세요? 주제 파악 아니에요? 산수 시간에 6년 내내 배운 건 뭐다? 분수를 배우지, 분수. 그러니까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정말 수준 높으시네. 네? 간단한 거죠? 네. 말이 쉽지 실천이 어려워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생 3대 바보가 있어요. 아까 실패 이야기했죠? 인생 3대 바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세간의 우스갯소리예요. 첫째, 손자, 손녀 돌보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노부부. 이게 모처럼 이게 영감 할머니가 놀러 가시기로 했는데 딸이 전화 와가지고 엄마, 애들 좀 우리 김서방이 뭐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재. 그러면 텁썩 받아가지고 봐주는 노부부. 둘째, 혹시 이러다가 우리 갑자기 죽으면 상속세 많이 낼까 봐서 미리 재산 물려주고 용돈 다 쓰겠다는 노부부. 그렇죠? 3년 내에 시어머니가 그냥 계시면 며느리가 얼굴이 좀 바뀌어요. 네, 세 번째는 혹시 애들이 와서 자고 가겠다 그러면 방 모자랄까 봐 손자들까지 자면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는 사람. 이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있어? 많지. 많아요. 많죠? 네. 여러분은 아닐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어려워요. 공통점이 뭐다? 자식이에요, 자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식 때문에 바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자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목이 뭐다? 지금 다루고 있는? 노후 대비 어떻게 할까? 그러므로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못 먹고 못 입고 헐벗는 한이 있더라도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 아들이면서 남편이면서 평생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어떤 고생을 하시더라도 당신의 아들인 저의 성공 곧 당신의 행복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사시다가 가셨어요. 제가 천하의 불효자인데 이제 그렇게 가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그런 희생이 없이 여기 온 분 안 계세요. 그게 우리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자식 사랑은 그러면 같으면 되느냐? 그리고 자식에게 보험을 들면 되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 아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뭐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식 사랑은 뭐냐?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돈을 제일 잘 쓰고 죽는 방법은 장례비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장례 치러주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서 80세라 그래요. 통계청 발표 보니까 평균 수명이 80세래요.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지만. 그래서 80까지 죽을 줄 알고 80세면 죽을 줄 알고 80세 생일에 보니까 장례비밖에 없어요, 손에.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이제 공개를 한 거지.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 쓰고 지금 장례비밖에 없다. 나 죽을 때까지 용돈 얼마씩 줄래? 자식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지. 엄청 싫어하겠지. 지금 웃을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식 사랑은 뭐냐? 진정한 자식 사랑은 늙어서 자식에게 짐 안 되기. 자식에게 짐 안 되기.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젊어서 모든 걸 바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이게 제 얘기도 되지만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맨큐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책을 잘 써가지고 세계에서도 많이 팔렸지만 한국말로 번역한 맨큐 책이 한국에서만 25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유명한 교수예요. 이 사람이 2008년에 뉴욕타임스에 본인이 50세 생일이 되는 날 나의 생일 소원이라는 글을 썼어요. 생일 소원 뭘 것 같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Not burdening our children. 우리 자식에게 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답을 말씀드립니다. 노후 대비 어떻게 할까?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서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켜라. 늙어서 자식에게 짐 되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서 제가 행동 강령 1조.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고 자식에게 반만 투자하고 절반만 투자하고 나머지 반은 절반은 누구에게 투자하라? 나에게. 네, 다 아시네. 네. 그게 3번 노후 대비. 네. 아시겠죠? 네. 절대로 쉽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국민학교 때 배운 주제 파악과 분수를 생각하면서 실천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까지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건 지우고. 정말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요. 그리고 아주 와닿으시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내 얘기다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앞서 3번까지 딱 절반 하신다더니 지금 시간상으로 딱 절반 하셨어요. 시간까지 정확히 치밀하게. 맞추시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98년에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에요. 저녁에 특강을 하러 갔어요. 우리 그때 너무 이제 이게 힘들어 가지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갔다 오면 제가 이제 힘이 좀 솟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 그 지방에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어느 대학에 저녁 강의를 간다 그러면 새벽에 얼른 가서 산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저녁에 이제 총장님이 이제 그 저녁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이제 저녁을 사시면서 한 달쯤 전에 특강하러 오신 유명 인사가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김수환 추기경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추기경님이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뭐 모든 대학생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추의 여지 없이 강당에 다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 소개를 했죠. 그 추기경님께서 딱 앉으시자마자 그런에 그 평소 특유한 그 낮은 목소리로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깔아앉겠어요. 아니 추기경님의 첫 번째 화두가 삶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추기경님께서 저도 몰랐는데 오늘 내려오는 기차간에서 배웠습니다. 기차에서 보니까 삶은 계란이라고 써 있습니다. 설마 그 말씀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렇죠? 네. 엄청난 반전이죠. 아니 그게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추기경님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완전히 경직돼 있던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했느라고 총장님께서 혹시 제가 어렵게 재미없게 할까 봐서 추기경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삶은 무엇인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삶이 아니고 인간의 삶, 사람의 삶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잘 아시죠? 인생. 인생이 우리 석자로 하면 뭐예요? 인생이 풀었으면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 그렇죠? 인간의 삶은 뭐냐? 저는 계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다. 인생은 결국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는 거다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3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먹는 문제가 준비가 안 되면 더 사는 맛, 사는 재미, 행복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준비가 돼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먹는 문제가 준비가 되면 사는 재미는 그냥 오느냐? 안 그렇거든요. 근데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한 있어요. 경우가 누구예요?
개나 돼지. 배부르면 자요. 행복하죠? 그거를 무슨 생이라 그래요? 축생이라 그래요. 축생. 동물은, 짐승은 배부르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계란이 아니고 먹는 문제만 해결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는 재미는 어디서 사는 거냐. 사는 재미는. 사는 재미, 사는 맛,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다, 이런 얘기. 행복은 어디서 찾는 거냐, 이거를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1974년에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제가 성장하면, 발전하면 인간의 행복은 증진되는가, 이런 논문을 썼어요. 참 경제학자가 치고는 좀 희한하죠. 보통은 경제학자는 뭐예요? 더 많은 걸 생산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거를 주로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안 보이는 거. 그래, 경제는 성장했는데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증진되는가, 이런 뜬금없는 논문을 쓴 거예요. 이게 행복 경제학의 효시가 된 논문이 된 거예요. 1974년에. 제가 논문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논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한 구절만 갖다 쓰면 돼요. 이분이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나라 했지만 제가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만 하는 거예요. 1950년에 일본 사람의 소득과 1970년에 일본 사람의 소득을 비교를 했더니 20년 동안에 무려 7배가 늘은 거예요. 최고의 덕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한국전쟁이에요. 1950년에 45년에 이제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고 패한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져서 유엔군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너무 머니까 군수물자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주문을 하니까 일본이 경제 발전이 많이 됐겠죠. 3년 동안 일본이 특수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64년에 도쿄올림픽을 하고 1968년에 OECD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에서 2번째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70년이니까. 당신 더 행복하십니까? 1950년과 1970년에 7배가 늘었는데 그 사이에 행복해졌습니까? 물어봤더니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터링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행복이 자동적으로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들으면 이해하시죠? 네. 공감하시죠? 네. 근데 그 당시는 아주 획기적인 논문이었어요. 부자 되면 행복한 거지. 지금도 다 2만 달러 소득에서 3만 달러 소득으로 가자고 매일 소리치고 있어요. 마치 그러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란 이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그 자체로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행복이다 이거예요. 돈이라든가 명예, 지위, 권력 모두가 다 뭐를 위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다. 이게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한 말이, 옛날에.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데 그 행복을 놔두고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돈 벌겠다 그러면서 행복을 희생하는 사람, 지위를 탐하다가 희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터링의 역설이라 그래요. 이스터링의 역설. 이해하시겠죠? 왜 역설인지. 보통 부자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부자 되려고 했는데 부자가 됐는데 행복 안 해. 왜 그렇지? 보니까 벌써 1974년에 이미 다 말해 놓은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행복을 논할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 특별한 분이 계시지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1년에 90석을 수확하는 사람이 10석을 수확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10석만 더 수확을 하면 100석분이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10석분은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만 가지고서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오늘 제가 평생 부자로 사는 법 한다 그러니까 와, 돈 버는 방법이 있나 보다 하고 적으러 오셨다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분은 지금부터 돌리시고 다른 거 보셔야지 돼요.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되고 난 후에 그러면 삶의 재미, 사는 맛 이거를 제대로 찾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맨 마지막에 왜 참 행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남겨놨는지 이걸 이제 짐작하실 거예요. 이제 4번까지 끝나고 이제 참 행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너무 어려워서 질문 있어요? 자, 네, 지금까지 한 걸 다 지우고 지금부터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이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도 뭐 하다 보니까 이제 5개 중에 4개 끝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1개 남은 거예요. 1개. 제가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행복 지수는 이 통계청 들어가서 펴보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 들어가서 행복지수 찾아보는데 없다고 난 항의할까 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이런 때 쓰려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가진 거. 지금 이금희 MC의 행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왜 몰라요? 그러면 김재윤 MC의 행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몰라요? 행복은 누구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 다 아시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얼만데 내가 가진 게 얼마냐. 이 내가 중요한 게 내가. 남이 저 사람 행복할 거다. 저 사람 참 뭐 남편 잘 만나가지고 엄청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은 누가 정하는 거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본인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몰라요. 또 어느 정도 행복한지 알 길이 없어요. 왜 통계청이 없다고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행복 지수가 뭐 나라마다 어쩌다 이거는 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자기만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하면 되느냐? 자가 측정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걸 쭉 적어봐요. 리스트를 항목을 쭉 적어요. 자, 1번 나는 뭐 집이 32평이 있으면 좋겠다. 2 예금이 얼마 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의 벼슬이 뭐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뭐 성적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있겠죠. 뭐. 그리고 실제로 된 거는 동그라미, 안 된 거는 X를 치는 거예요. 근데 100개가 있었어요. 원하는 게. 근데 동그라미가 80개, X가 20개였어요. 행복지수 얼마예요? 80이지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수니까 100을 곱하면 80이에요, 80. 행복지수 80.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금희 MC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다 하고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머지 20개를 더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실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보통 사람은 20개 X를 동그라미로 바꾸려고 우리 김재현 MC 또 그러시겠죠? 네,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80을 100으로 극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X를 전부 동그라미로 만들었어요. 더 행복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미리 힌트를 드렸나? 아무도 손 안 들어. 더 불행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이게 대개 3분의 1씩 나와요. 진짜 조사를 해보면, 오늘은 제가 가짜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 왜 그런 헷갈림의 현상이 나오느냐. 제가 일종의 트릭을 쓴 거예요. 일종의 약간의. 그 사이에 바라는 건 어떻게 됐는데 이걸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100이 되는 사이에 100이 200이 됐다면 50으로 줄었을 거고 110이 됐다면 80보다 더 높아졌을 거고 125면 똑같은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 행복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구나. 더 많이 성취하는 것만이 행복에 이르는 건 줄 알았는데 더 적게 바라는 것도 똑같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이게 저 혼자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궁리해가지고 만드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아니 책을 보다가 200년 전에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피레침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더 많이 성취하거나 더 적게 바라는 김이 팍 새버렸어요. 그게요 200년 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30살 먹은 청년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아니 30살짜리 청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30살짜리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한 말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3번까지 이야기한 거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니. 가난한 자 없다 그랬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게 뭐겠어요? 적게 바라는 사람. 이거는 죽을 것도 없다. 이 지상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자식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얼마를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가진 걸 가지고도 행복할 수도 있고 불만에 찰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정말 간단한 비결은 내가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1. 적게 바라는 거다. 실천 어려워요. 알아는 듣겠지만 어떤 사람이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한국인 대상 방송에서 이제 오종남의 행복 이야기를 매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공개 강좌를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동포들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하고 나니까 이 대목에서 어떤 맨 앞줄에 앉아 한 70대 노 부부가 맨 앞줄에 앉아 계시다. 선생님, 저는요 바라는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습니다. 저 행복지수 얼마입니까? 야, 이게 강사는요 질문 왔는데 답을 모른다. 이건 낭패예요. 그럼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무효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몰랐어요, 답을.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아저씨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해 못했죠. 이 아저씨는 100을 가졌는데 100을 바랬는데 120을 가졌다고 누가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건 나보다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데. 행복지수 얼마예요? 네, 120이에요. 그런데 120이라는 행복지수를 잠깐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지수 100은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거를 다 가진 게 100이에요. 그런데 120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덤으로 20을 더 받았다고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때 행복지수를 저는 감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던 것보다 더 많이, 남편에게 5개를 바랐는데 뜻밖에도 6개를 해주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 근데 10개를 바라고 있는데 5개밖에 안 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비결, 아까 우리 이금희 MC가 처음에 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는 진짜 비결은 뭐냐. 이거는 결국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그렇죠? 요새 뭐 그런 책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비결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친 거는 틀린 말이다. 그 얘기하려고 오늘 제가 나온 거예요. 틀린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남과 비교하라. 비교하라.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목 디스크를 조심하면서. 근데 비교하라 그러면 항상 우리는 위만 쳐다보는 습성이 있어요. 주변에 나보다 잘된 사람은 어딨나? 그러니까 지금 목 디스크 병원이 엄청 지금 성업하고 있어요. 근데 왜 비교하라는데 꼭 위만 쳐다봐요? 그냥 고개를 편히 하고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만 고생한 것 같지만 세상에 나만큼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겠죠. 또 때로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니서름 뭐 하지만 내서름 들어봐라 그런 거 있죠.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든 법칙이 있어요. 만인 고통 균등의 법칙이야. 누구든지 자기가 느끼는 자기 고통은 내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고 남과 비교해보면 나만큼 힘든 사람 많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참, 저 사람 정말 끼니도 못 그리고 있네라든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지만 아직도 점심 굶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도 마음에 상처받고 지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도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자기가 남에게 도움이 됐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예?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행복에 이르는 비결, 평생 부자로 사는 법,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물질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안 되면 장수가 축복일 수 없다고요?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축복 인가증은 뭐다? 축복 인가증은 60 회갑을 맞았을 때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나는 이미 회갑 지나버렸는데 그럼 나는 이제 죽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요, 꼭 모여가지고 우리 기념사진 찍자 그러면 나는 늙어서 안 찍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네가 찍을 수 있는 가장 젊은 사진은 언제다?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해서 절대로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 또 어떤 친구는 이래요.
나는 아직 40대 중반인데 무슨 은퇴 후를 생각하냐. 그럽니다. 45세에 시작하면 60까지 15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까지 몇 년 살아야 됩니까? 45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15년 벌어서 45년을 사는 1년 벌어서 3년 살아야 되는 준비 기간이 45세에 시작하는 거다. 30세에 시작할 때 1년 벌어서 2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비결. 첫째는 자식에게 절반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나에게 투자해라. 이게 첫째. 예, 여기 자식에게 절반만 투자해라. 두 번째, 이 행복 지수에서 배운 거, 더 많이 성취하는 거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다? 적게 바라는 마음.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방청석에 앉아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남과 비교하라. 그 대신에 뭐를, 괄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뭘 조심하라?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위만 쳐다보지 말아라. 전후 좌우를 보고 비교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진짜 배기로 이제 맺은 말을 제가 할 때가 됐습니다. 맺은 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2500년 전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 사시던 시절이에요. 섭공이라고 하는 제후가 있었습니다. 섭공이라는 제후. 이 사람이 별로 선정을 베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만 새면 백성들이 도망가 버려요. 줄어들어요. 요즘에 우리 지방자치제 하면서 시골에 인구 준다고 막 그러죠. 이 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날만 새면. 그래서 섭공이 그 당시에 쪽집게 과외교사로 유명한 공자라는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대접을 잘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저 그냥 천리장성 쏴버리랍니다. 백성들이 날만 새면 도망가 버리니까 이걸 막는 방법이 좀. 근데 공자 선생님이 그냥 대접도 받았겠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6글자를 써주고 그냥 가셨어요. 6글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평생 부자로 사는 법의 마무리로서 드리고자 하는 근자열 원자래예요. 근자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네 가까운 백성들을 기쁘게 해봐라. 기쁠 열자. 그러면 원자는 뭔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올 것이다. 뭐하러 천리장성을 쌓아서 네 백성을 못 가게 하냐? 다른 나라 백성이 오게 하면 되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한다고 외국에 많이 나가요. 제가 그럽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들에게 당신이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세금 내주고 해서 우리가 참 고맙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투자 기업에게 애로사항은 뭐냐? 이렇게 한번 들어줘 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한국에 투자했더니 정말 기분 좋다. 알아주고 감사해하고. 응? 그럼 이 사람들이 쭉 입소문을 내고 다니면 외국인 투자가 온다.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거창한 말씀만 드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근자열 원자래의 진정한 의미는 가정, 직장,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 여러분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내 가족이죠.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러면은 내 가족도 기쁘게 하려니 생각하면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생각하면서 자기 가정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제가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쓴 대로 행동도 못하면서 왜 그런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평생 못한 거 반성문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서약서입니다. 이렇게. 자,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 가족, 동료, 친구, 가까운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하게 되는 거다. 두 번째예요. 제가 2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매주마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 행운 왔다 갔다 해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데 여러분이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마리에서 내려다 보니까 네잎 클로바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가서 목숨을 부지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 나서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 된 거예요. 근데 행복이 좋아요? 행운이 좋아요? 그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겨우 목숨 부지했다는 얘기예요. 행복이 좋은 거예요. 행복. 행복이 인간이 추구하는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공원에서 클로바를 보는 순간 행복이라는 세잎 클로바를 짓밟으면서 알량한 행운이라는 네잎 클로바를 찾아 헤맨 적은 없나요? 여러분이 자기 가정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밖에 나가서 행운을 찾아 헤맨 적은 없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평생 부자로 사는 법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클로버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온몸에 전율이 싹 돋을 정도로 예. 저는 교수님 강의가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네. 경제 이렇게 통계 숫자 이런 걸로 어떻게 행복을 강의하실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왜 좋다고 소문이 나는지 네. 알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 듣고 일단 그 평생 보험인 줄 알았던 자식 보험부터 좀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해약까지는 하지 마시고 월 납입액을 좀 줄여볼까 반으로 합니다. 좀 네, 줄이시는 게. 20만 원 납입했던 거 10만 원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남편 보험이나 아내 보험 이런 예, 거는 좀 맞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배우자 보험이라 그럽니다. 네.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배우자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인생을 함께 배우는 동반자의 약자입니다. 아, 그래서 배우자. 예. 그 교수님의 행복 지수를 여쭤봐도 죄송합니다. 문득 궁금해져서요. 네, 이거 원래 사모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골 촌에서 태어나서 새끼 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참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 누구 덕에 왔느냐. 결국 주변 사람들, 친구들, 윗사람들, 동료들, 뭐 때로는 뭐 부하들 잘 만난 덕에 여기까지 왔다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제가 가능하면은 나눔을 실천하고 살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예,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얼굴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통계청장이셨고 서울대 과학기술혁진 최고과정 주임 교수이신 오정남 교수셨습니다. 함께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넥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